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몇 가지 화학 그룹들의 생물 분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작용기라는 건데요. 작용기 아마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 화학 그룹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분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작용기라고 하고요. 오리지널 용어로는 펑셔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이제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전체 덩치에서 일부의 그룹이겠고요. 그것들이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분자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호르몬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되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고 남성 호르몬이죠. 그런데 보니까 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여기 HO와 O 이렇게 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 4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마지막에는 작용기작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성 호르몬을 작용하냐 남성 호르몬을 작용하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작용기작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7가지 화학 그룹들이 나옵니다. 뭐 7가지가 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화학 그룹들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이드록실 그룹입니다. 그래서 OH가 붙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에탄올, 여기 OH가 붙어 있는 에탄올 굉장히 흔하죠. 술이나 뭐 아니면 바이오 에탄올 같은 뒤에서 말씀드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니면 소독제에도 에탄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래서 올이라고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올이라고 붙는 OH 하이드록실 그룹은 폴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폴라로 작용을 해서 이제 메탄올과 에탄올은 물과 굉장히 잘 섞이지만 또 C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부분은 극성이지만 나머지 부분 비극성이 되면서 녹지 않는 경우도 생기긴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OH 때문에 여러가지 물질들을 녹이는데 그 중에 슈가를 녹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카보닐 그룹입니다. 카보닐 그룹은 C랑 O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면은 2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경우를 케톤이라고 하고 여기 이거는 아세톤이고요.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은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파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톤 그룹과 알데하이드 그룹이 있는데 케톤 그룹은 중간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고 알데하이드는 이 CO가 바깥에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과 알데하이드는 서로 좀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화학식으로는 동일할지라도 서로 다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슈가에서도 많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카복실 그룹입니다. 카복실 그룹이라고 해서 COOH라고 하고요. 이건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엑시드가 주요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식초죠. 아세틸엑시드. COOH가 있고 그 앞에는 C랑 H3가 붙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복실 엑시드나 아니면 기본적인 유기산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복실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산으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물에 녹으면 H를 내놓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또 물에 녹으면 마이너스 1 차지를 띠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미노 그룹이고요. NH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미노 그룹에 있는 것 중에 예로서 글라이신을 가져왔고 아까 보았던 카복실 그룹과 여기 있는 NH2 그룹이 있죠. 그래서 아미노 그룹과 카복실 그룹이 있는 것은 아미노 엑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민이라고 하고요.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은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에 녹아서 베이스, 염기로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다음에 흔하진 않지만 다음에 SH가 붙어 있는 것을 sulfhydryl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황이 붙어 있는 그룹이고요. 이것은 황이 붙어 있는 가장 유명한 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은 한쪽에 S가 붙어 있는 거고 이것은 띠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머리카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아미노산인데요. 그래서 요것들이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틴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요 S가 H를 버리면서 다른 것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펌, 그래서 펌에도 역할을 해서 이것이 꼬불꼬불해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페이트 그룹인데요. 포스페이트 그룹은 P와 O가 이렇게 4개 붙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등치가 크다시피 이것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와 관련된 작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리세롤 포스페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요게 고에너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포스페이트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서 끝에 있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하나가 없고 여기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띠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할 때 쓰이는 거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TP에 관여를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틸 그룹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메틸 그룹은 이렇게 CH3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서는 5메틸 시스티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작용한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DNA가 메틸레이션이 됐냐 안 됐냐로 이제 나중에 익스프레션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메틸레이트 컴파운드라고 해서 뭐 이것은 이름이 딱히 메틸레이트 됐다고 뭔가 지어져 있진 않고요. 메틸레이트 된 컴파운드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가 메틸레이션이 됐냐 안 됐냐를 통해서 익스프레션이 결정되고 그 크로모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용기 중에 ATP라는 것을 여기서 참고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AT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페이트 그룹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스페이트 그룹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사실상 생물 안에서는 에너지 화폐처럼 쓰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방출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ATP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마 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생물 2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T는 생물의 사실상 에너지 화폐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본 대로 하나짜리 중간에 붙어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붙어 있는 거는 2개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ATP가 반응하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ATP의 그 포스페이트 3개 그룹 중에서 어떤 리액션이 나와서 H2O랑 결합을 하면은 요게 빠져나가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ADP가 됩니다. ADP도 하나를 더 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이것을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하거나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오늘 서머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에서는 이제 유기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기화학은 이제 탄소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다. 그래서 오가닉 케미스트리, 나중에 또 오가닉 케미스트리 학문을 제대로 배울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탄화수소는 하이드로카본이죠.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성질체는 아이소머고요. 구조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구조는 다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성질체는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르고 이제
화학식은 같아서 이제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할 수 있겠고, 그 중에 첫 번째 이성질체인 구조 이성질체는 structural isomer. 다음에 기하 이성질체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geometric isomer라고 합니다. 다음에 거울상 이성질체 두 분자가 서로 거울의 대칭상이지만 겹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아나티오머스라고 합니다. 아나티오머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화학적 그룹,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작용기는 펑셔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용기가 직접 화학 반응에 미치는 경우, 이게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겠고, 다음에 아데노신 3인산은 ATP라고 합니다. 오늘 뭐 용어가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과학적 탐구입니다. 과학적 탐구 한번 가져왔고, 이것도 이성질체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L도파는 효과적인데 D도파는 효과가 없음을 설명하여라. 우선은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수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이 심화된 증상과 유사한 병이고요.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면이 있으면 마비가 나오는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이 하는데, 이제 개발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보니까 도파라는 물질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L도파는 효과적인데 D도파는 효과가 없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거울상 이성질체인 것 같죠? 이것이 뭐냐? 이제 L도파는 마비를 이렇게 없애주는데, 마비 증상이 일으키는데 마비를 없애주는데 D도파는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음의 이유를 설명하라.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이고요. 뭐 이건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의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비와 관련돼 있죠. 마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마비와 관련된 리셉터에 작용을 할 겁니다. 마비와 관련된 리셉터에 작용을 할 테니까 이제 마비를 없애주는 이제 신경계로 보면은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적 반응을 차단하는 것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리셉터의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건데, 이 리셉터의 작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리셉터에 결합을 하느냐, 또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이것들이 신호 전달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내용을 봤을 때 효과가 없다고 했지 뭐 경쟁적으로 해서 저해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리셉터에 아예 붙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리셉터가 있으면 작용 기작이 있을 텐데 작용 기작에 정확히 작용하는 것이 아마 L이고 아예 얘가 붙지 못하는 것은 D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과 D를 우선은 정제를 해서 퓨어한 L과 D를 구분해 놓을 수 있다면 그걸로 실험을 하면 되겠죠. 리셉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이 리셉터에 L을 우선 붙입니다. L을 붙이고 그것이 떨어져 나온 것을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최근 기술로는 레디오 액티브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D를 두 번째로 붙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와싱을 해서 떼냅니다. 그래서 L에 붙은 리셉터와 D에 붙은 리셉터의 퍼센테이지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L에 붙은 리셉터는 예를 들어서 95%다. D에 붙은 거는 뭐 0.2%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돼도 한 거의 100% 정도 차이가 날 테니까 이것은 이제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파가 L과 D가 있지만 거울상 이성질체를 통해서 각각 작용기의 리셉터에 붙을 수 없는 경우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나뉘는 경우가 이번 내용의 과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단원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제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학과 산업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산업과 관련된 챕터가 있다면 좀 산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으로 진출을 할지 학문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산업에 대한 내용은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제 에탄올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올이라고 해서 나오는 OH가 붙어 있는 내용이 작용기에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한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필요성인데요. 뭐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에탄올이 굉장히 붐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덜 쓰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이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 또는 관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보면 플랜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 플랜트에 있는 소스는 여기 있는 콘은 옥수수죠. 슈가케인이라고 해서 사탕수수고요. 셀룰로직 머티리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씁니다. 콘과 슈가케인, 셀룰로직 머티리얼. 콘은 그냥 콘을 쓰는 거고요. 슈가케인은 슈가를 만들고 남아있는 사탕수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탕수수 그냥 식물 플랜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직 머티리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나무나 갈대, 잎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발효를 해서 에탄올을 만들고 얘를 이제 소비를 하면 CO2가 나오는데 이 CO2가 나와도 식물을 통해서 다시 포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탄소 저감, 이산화탄소 저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두가 됐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의 중립이다. 그 다음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우리 뭐 석유나 이제 가솔린, 디젤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정제를 하면서도 불순물이 약간 들어있을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불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순물이거나 불순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가 저감된다. 다른 불순물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온실가스나 CO2로 인한 온실가스가 저감된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한계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콘의 경우에는 식량자원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랐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식량자원과 경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기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일단 경제성이 너무 유동적이다. 화석연료가 싸면은 이거는 망하는 산업이고 비싸면은 괜찮은 산업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단가가 꽤 높기 때문이죠. 일단 발효 공정이 너무 느려서 이게 만드는데 좀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계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보시면 콘이 대부분입니다. 콘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콘을 갈고 그 다음에 요거 슈가를 따로 해서 다시 에탄올을 퍼멘테이션 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다시 정제를 해서 차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콘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슈가케인도 있긴 있고 셀룰로직 머티리얼은 이론상 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그 당들을 글루코스를 에탄올로 발효하는 발효 공정을 통해서 이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이나 아니면 스타치 종류들을 엔자임 처리를 통해서 글루코스나 여러 가지 당으로 만들고 그 당들을 이제 이스트 같은 에탄올을 형성하는 고농도에서 에탄올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균주들을 통해서 에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기본적인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는 ATP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지만 산소가 없는 어떤 과정이 되면은
이 ATP만 생성하고 그대로 피브레이트가 에탄올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혐기성 발효죠. 혐기성 발효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결국 에탄올을 만들고 우리가 이 에탄올을 쓰는 게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우선 글루코스가 에탄올을 얼마나 빨리 만들고 잘 만드느냐. 또 에탄올은 사실상 우리로 치면 부산물입니다. 똥, 오줌 같은 건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얘가 고농도임에도 계속 에탄올을 만들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에탄올도 그 균주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고농도로 만들면서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슈거케인에 나오는 부산물이나 아니면 셀룰로직 머티리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분해를 해서 얘를 혐기성 발효를 시킬 수 있느냐, 거기 있는 글루코스 외에 다른 것들의 방해를 덜 받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사실상 균주를 차별화하는 겁니다. 균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두 번째는 공정, 발효 공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고 또 에탄올을 많이 형성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에탄올은 친환경에서 조금 멀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탄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하이드로카본에 비해서는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이드로카본도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느냐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나 수소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요거는 조금씩 트렌드가 가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관련 기업은 좀 말씀드리면 콘으로 하는 게 가장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 식품 기업들이 조금 더 관련이 많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이제 농업 기업, 이제 콘을 수확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련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POET와 DSM의 합작사입니다. 이 DSM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학기업입니다. 그래서 화학기업인데 미국 내 우선 POET는 여러가지 에탄올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고 DSM도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 셀룰로직 바이오매스, 셀룰로직 머티리얼을 당화를 시켜서 글루코스나 여러가지 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발효하는데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6, C5를 동시 당화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셀룰로직 머티리얼에는 C6와 C5 같은 여러 가지 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자일로스 5탄 당이죠. 그 다음에 아라비노스 같은 글루코스 외의 당들도 있는데 그 당들도 동시에 발효를 해서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M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를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음식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나 사료, 그걸 통해서 요즘 바이오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니멀 피드로 나온 콘을 이제 부산물로 사용합니다. 이 부산물 베이스로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사용하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룰로직 바이오매스 사용하는 기술도 계속 개발 중에 있다 라는 내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기업 이름 자체가 굉장히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 회사죠. 여기도 이제 미국 내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회사 중에 탑5 안에 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식품 사료가 주였지만 여기도 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업용 알코올이나 바이오 퓨얼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도 사업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바이오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이런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11개나 가지고 있고요. 연간 10억 갤런, 1갤런이 3점 몇입니다. 3.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억 갤런이면 그러니까 37억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카파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